네, 정치 고수와 신선한 시선이 만나는 본격 시사 토크. 얘기야 정치하자. 자, 이번 주 정치 고수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대책이 최대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갑제 대표님께서는 뭐 언론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매 정부마다 이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값은 계속 뛰잖아요. 이번에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 분이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던데 예. 집 가진 사람의 죄, 집 가지지 못한 사람의 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말하자면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표를 다 잃는다는 건데 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제일 성공한 거 예를 우선 하나 드릴게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한 200만 호 건설입니다. 실산 분당 신도시 말씀하시는 신도시가 거죠?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 집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두었느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니까 총선에서는 이른바 진보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아니 도시화가 되면은 이 좌경화 또는 진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가 이길 수 있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 성공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공급 위주의 해결책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 위주의 해결책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우선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의 표명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은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폭발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이 지금 예견되어 있으니까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방적 조치를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지역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한 반은 강남 문제 아닙니까? 강남 일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고려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이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요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왜곡돼서 전파되는 면도 있고 순수한 뜻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번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대책입니다만은 그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고 또 여러 가지 금융정책 펴는 분들의 갭 투자가 논란이 됐잖아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MZ세대를 대표하자나요. 최근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대표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자기들은 야구 배트로 야구를 해놓고 야 너희들도 한번 우리 루상의 2루 3루타 한번 쳐봐 해놓고 탁구채를 줘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놓고 아야 부동산 나중에 살아면서 야구장 펜스를 공사하는 더 높이 공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탁구채를 어떻게 야구를 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제 주거 형태를 사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아예 꿈을 안 꾸는 거죠. 못 꾸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상경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고 했잖아요. 돈 모아서 사라고 했고 그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부터 돈을 모아도 어려운데 이 갭이 더 커지고 더 장벽이 올라가면 그냥 이제는 아예 못 사는 거를 당연한 상수로 두게 되는 거죠. 이상경 차관의 전체 맥락을 다 들어보면 이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집값이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내놨는데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예. 지금 탈출구가 있는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의료대란은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잖아요. 그죠? 예, 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밀어붙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수백 명으로 했으면은 그 문제 안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걸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이 사건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다른 자리에서 일종의 원호 사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보니까 이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걸 생산적인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예. 그건 아마 주식 시장으로 좀 돌려가지고 지금 주식값이 지금 5천을 향해서 이게 진격하고 있으니까 예. 큰 일종의 물꼬를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많은 정의감이 들어간다든지 너무 많은 부담이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부동산 정책은 물 흐르듯이 수요 공급으로 해야지 여기에 뭐 또 보유세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와글와글 하는데 예. 우리 부동산이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70%가 부동산 형태라고 그래요. 그럼 모든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 정책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받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디테일에서 실패하면은 의료대란 꼴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습할 수 있는 프리핸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일단은 정부는 대책을 내놓으면 풍선 효과로 또 다른 집값 그렇죠. 상승을 이끌고 지난 정부 때 보면 뭐 대책을 20번 이상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세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예, 서울에다가 경기 중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12곳까지 합쳐서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책의 취지와 장기적인 전략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욕을 먹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걸 예. 금방 바꾸면 또 여기에 또 무리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설득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당신 집이 몇 채냐? 그렇죠. 당신 집은 6채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예. 제 주택은 다 합쳐도 8억이 좀 넘게 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아파트 한 채,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꿉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더 부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6채 네네네. 배우자 있잖아요. 소유권까지 합해서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정책을 펴는데 정책 결정권자들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왜 메신저를 공격하느냐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 부동산 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반격에 나선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의 이 부동산 6채 소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새 안 그래도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말폭탄을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전수조사하자 이런 나오는 모이던데 이거는 완전히 판도라 상자를 그런 열어 젖혀 버리는 겁니다. 이거 다 까면은 여야 공이 그렇다면 이 정치권이 아주 공멸하는 단계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고 아까 보니까 그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 마이바흐하고 배터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그치고 전수조사 같은 이런 자폭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폭은.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은 또 신뢰의 문제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하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분들 가운데 일부가 갭 투자로 재산을 크게 늘렸는데 사실상 갭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예. 이 상황을 현 정부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부담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 이렇게 아주 초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도 가만히 둬버리면은 선거 직전에 가서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미리 예.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요. 예. 그런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집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만이라든지 또 예. 집 가진 사람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엉켜가지고 그냥 이재명 민주당 쪽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모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도 열흘 조금 넘었는데 너무 좀 예단하는 거 아니냐 좀 시각도 있거든요. 예. 결국 집값의 향배가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영향을 지금 이미 이게 내년 지방선거 6월이니까요. 예.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본질이 본말이 전도가 돼버렸는데 예. 집값 그 자체보다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한 사람들이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예. 이게 뭐가 진짜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가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예. 조갑재 대표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 정책의 배경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예.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요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 미팅을 예.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대구에 가서도 했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대국민 성명, 설명 이런 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설명할 수 있는 힘이고 대통령이 설명하면은 전국에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왜 이런 막강한 권한을 자주 행사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조갑재 대표도 한번 대통령실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의견 제안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창구는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연락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해야죠. 예. 공식적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로 넘어갈게요. 국정감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감이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가 국정 현안을 들여다보고 또 예산 잘 쓰고 있는지 감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데 견제와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정쟁에 휩싸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완전히 사법 조희대 무슨 또 뭐 반동 뭐 개혁에 반대한다고 반동 이런 어마어마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난무를 하니까 결국 끝나고 나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조희대 김현지 두 사람 이름만 딱 남게 되고 하니까 다른 아주 의미 있는 국정감사도 많았는데 그거는 묻혀버리고 좀 이걸 통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를 본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조희대 죽인다 하는 너무나 이 드라마틱한 프레임을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운다는 게 현직 대통령은 재판 못하게 하는 무슨 재판 금지법을 추진한다든지 이거 다 국기에 관련되는 큰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6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사실상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추에 기소냐 재판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 차원에서 고등법원이라기보다는 고등법원 재판부 차원에서 유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중단되는 걸로 본다는.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재판 중단되는 걸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다 해가지고 아예 막 재판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퇴임한 이후에도 재판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 하는 이런 무리수를 주는 바람에 아니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나갔다. 이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이번 국감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들고 나선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명태균 씨가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명태균 이슈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조갑지 대표님께서 최혁진 의원을 많이 비판을 하셨어요. 아니 왜 조요톰이라고 그래요? 제가 조신데. 저는 하만 조시거든요. 하만 조시. 조시가 두 가지 장령 조시, 하만 조시, 한영 조시 이렇게 한자로 쓰면 두 가지 조시인데 합쳐 보니까 130만 명이라고. 아니 130만 명의 성을 가져가서 풍신수길과 연결시켰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가지고 막 와글와글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은 꼭 반격이 들어오더라고.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닮은 사람이 한국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에서는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천지인이요. 천하인이라고 그럽니다. 천하인. 이 천하를 통일하려는 야욕을 부렸던 뜻이 행정권, 입법권 가지고 사법권까지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이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불러야 된다는 뭐 취지의 그 글을 올린 걸 봤는데 결국 본인은 좀 이상하게 되고 남을 좀 곤란하게 만든 그런 방식은 이런 논란들이 다 이재명 좋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다 되겠다는 부담입니다. 거죠. 이 대통령 중심제가 희한합니다. 부부 사업 많이 해도 그 탓을 대통령에게 하는 그렇군요. 이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 대법관 증언도 있고 또 재판소원도 추진을 하고요. 최근 이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주로 차베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참 놀라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좌파들이 그 아주 유명한 좌파들입니다. 그 검색하면 다 나와요. 왜 노무현 대통령은 차베스처럼 하지 않느냐고. 차베스처럼 차베스를 따라 배우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교육감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말하자면은 한국의 좌파의 하나의 미래상처럼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파에서는 공격을 할 때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이런 사람을 자꾸 연결시키면은 잘 먹히니까요. 그리고 차베스가 한 게 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 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선거 부정해놓고도
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가면은 다 선거 부정이 아니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판단이 나온다고. 최근 마두로가 당선된 몇 년 전에 당선된 것도 완전한 부정선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소에서 그걸 정당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드는 데는 가장 좋은 비유예요, 저게. 민주당에서는 지나친 비유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원래 군인 출신인데 공산당이었어요. 공산주의자였는데 쿠데타를 해보니까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전략을 바꿔가지고 히틀러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해놓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독재로 가버린 거예요. 뭐 그런 기본 구조는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여순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아니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확실하게 된 성격 아닙니까? 우리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안 그럽니다. 여수 순천 사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해요.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프락치가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선 장교들을 사살합니다. 군인들부터 먼저 죽여요. 그래가지고 딱 군을 장악한 다음에 여수 순천 점령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압군이 편성돼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양민 희생자가 있었다는 게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마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정의로운 항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저도 글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 이 글은 대통령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페이스북 글을 직접 쓰겠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대신 써줬느냐가 문제예요. 대신 써준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최근의 사태에서 하나 우려할 만한 게 용산 대통령실에도 비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혜룡 경정에게 수사의 거의 정권을 맡기도록 지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문 그게 나오게 된 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백혜룡 경정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망상적 수준인데 그게 믿을 수 있다고 직접 전달한 선이 있을 텐데 그건 절대로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건 다른 비선이 있다 이겁니다. 그 비선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 아닙니까? 김건희 씨도 사실은 비선이라고. 그 공식적인 조직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 이재명입니다. 예전에는 저하고 참 가까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말이 맵습니다. 왜 그렇게 매워지신 건가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시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칼끝이 좀 날카로워져서 보수 논객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뭐 항상 현직 대통령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그분이 전직이 되었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러니까 기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과거에 그런 글을 썼으니까 그 방향대로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자 보고 무슨 점을 치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자가 되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기자는 사실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시간 좀 남았나요? 네네. 그 요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요? 오타니와 가까운 정치는 누가 있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타니에 가까운 사람은
저 외계인 아니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애기야 정치하자 조갑재 대표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